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로 72이죠. 새벽 4시.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익숙했어요. 40년 동안 그 소리의 주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침대 위의 환자가 되었으니 참 묘한 기분이었죠. 평생을 병원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5세 간호사가 되어서 65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새벽 교대 근무부터 밤 늦은 응급실까지 제 손을 거쳐간 환자가 몇 명인지 세어볼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제가 지금은 당뇨합병증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남편 춘수가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죠. 폐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간병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춘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둘 다 앳된 얼굴로 웃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인생이 이렇게 쓸쓸하게 끝날 줄은. 순자 씨 혈압 재야해요. 새벽 근무를 서는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미영 간호사예요. 제가 일할 때도 있었던 친구죠. 미영아, 고생이 많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선배님이 더 고생하셨죠. 40년 동안 이 일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40년. 긴 세월이었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봤는지 몰라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적었다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압을 재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시간이 제일 외로웠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집도 병원만큼 외로웠죠.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0이고 둘째 딸 영희는 38이에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죠. 민수는 회사원이고 영희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문병을 와줬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제 상태를 묻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엄마, 혼자 살기 힘들겠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재산 관리도 복잡하실 텐데 저희가 대신해 드릴까요? 처음에는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춘수가 남긴 퇴직금과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을 합치면 12억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간호사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알뜰하게 모았거든요. 춘수도 공무원이라 퇴직금이 꽤 나왔고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갑자기 그 돈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병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쓸쓸했어요. 이런 시간에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학비가 부족해서 야근을 더 많이 했던 기억, 영희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적금을 깨뜨렸던 기억. 둘 다 결혼할 때도 혼수며 예단이며 제가 다 준비해줬죠.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밤늦게 응급실에서 일하다
집에 와서도 아이들 숙제 봐주고 아픈 환자들 돌보느라 지쳤을 때도 우리 애들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가족들을 봤어요. 환자가 위독할 때는 울면서 매달리다가도 유산 상속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저희도 별반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김미영 간호사가 혈압계를 치우며 말했어요. 선배님, 혈압이 조금 높으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죠. 내 자식들이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외로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점심때였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함께 문병을 왔어요.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요? 영희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괜찮다. 너희가 바쁠 텐데 매번 와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와야죠. 민수도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죠. 잠시 후 두 사람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뭔가 이야기할 게 있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서게 되었죠.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형, 엄마 상태 어떤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은 톤이었어요. 당뇨 합병증이니까 오래 갈 거야. 근데 나이가 나이라서.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가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아버지 퇴직금이랑 엄마가 모은 돈 합쳐서 12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죽음을 전제로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엄마 혼자서는 관리 못하실 거 아니야. 나이도 많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만약 치매라도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되면 돈 관리는커녕 사기당하기 십상이죠. 영희의 말이 더 날카로웠어요. 제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도 벌써 치매 걱정을 하다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권한을 넘겨달라고 해보자. 지금이라도.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효도한다는 명목으로 하면 돼. 엄마 혼자 복잡한 일 처리하시기 힘드실 거라고.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화장실 갈 힘도 없어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이런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아이들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엄마,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민수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뭔데? 엄마 혼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처리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무슨 일을 말하는 거냐? 재산 관리 같은 거요. 은행 업무도 그렇고 각종 서류 처리도 그렇고. 엄마 나이에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영희가 거들었어요. 엄마는 건강 관리에만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온갖 인생사를 다 봤거든요.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뻔히 보였죠. 아직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엄마,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면 어떡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죠. 빨리 죽기 전에 돈부터 넘기라는 소리로 말이에요. 생각해보마.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더 있다가 갔어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뭘 위해 살았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였죠. 제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아픈 환자들을 돌보느라 제 건강은 돌보지 못했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니까. 민수가 고등학생일 때 과외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더 했던 기억이 났어요. 영희가 대학생일 때는 용돈 주려고 야간 근무를 자원했죠. 결혼할 때도 혼수 준비하느라 적금을 다 깨뜨렸고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제가 힘든 건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가 남았나요? 아이들은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죠. 혼자 남은 저에게는 외로움만 가득했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아이들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죽으면 1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어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사랑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아이들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병원은 조용했어요. 가끔 다른 병실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복도에 울렸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춘수와 함께 살던 집 마당에서 별을 보던 때가 그리웠죠. 그때 민수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곤 했죠.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숙제를 제일 잘했다고. 우리 민수가 대견하구나. 엄마가 야근해서 도와주지 못했는데도 혼자 다 했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환자 아저씨들 돌봐주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민수가 지금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참 세상이 변했죠.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생 때 친구들이 다 학원을 다녀서 자기도 보내달라고 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했었거든요. 엄마 고마워요. 친구들처럼 학원 다닐 수 있어서. 우리 영희가 공부 잘하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해. 네, 엄마. 나중에 커서 효도할게요. 엄마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거짓말이었나요? 아니면 영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린 걸까요? 창밖을 보다가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제 인생이 헛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명절에도 근무하고 아이들 졸업식에도 못 가고
춘수가 아플 때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민수가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이 부족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다 깨뜨렸죠. 그것도 모자라서 춘수 월급까지 보태야 했어요. 순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민수가 대출받아서 대학 가면 되잖아. 춘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었죠. 안 돼요. 우리 아이가 빚지고 사회생활 시작하게 할 순 없어요. 제가 알바를 더 해서라도 등록금은 마련해 줄 거예요. 그래서 밤 근무를 더 많이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죠. 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거든요. 영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수며 예단이며 모든 걸 제가 준비해줬죠. 그때도 돈이 부족해서 춘수 퇴직금 일부를 써야 했어요. 순자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영희도 이해할 거야. 안 돼요. 시댁에서 우리 딸을 무시하면 어떡해요? 다른 집 딸들만큼은 해줘야죠. 그때도 춘수가 걱정했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제 딸이 결혼해서 기죽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은 뭐가 되었나요? 아이들에게는 그저 돈덩어리일 뿐이었죠.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간호사가 순애를 왔어요. 순자 씨, 잠 못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무슨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 말에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이 젊은 간호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이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괜찮아. 혹시 통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통제 드릴 수 있어요. 몸의 통증은 약으로 달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뭘로 치료해야 할까요? 간호사가 나간 후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춘수가 그리웠습니다. 평생의 반려자였던 남편이 지금 여기 있다면 뭐라고 해줄까요? 아마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줄 텐데. 순자야, 아이들이 다 큰 거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춘수가 살아있을 때 종종 했던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야 알 것 같았죠. 제가 평생 아이들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은 뒤로 미뤄두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 남은 건 뭘까요? 아이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고 저는 홀로 남겨졌어요. 그것도 돈 때문에 눈빛이 달라진 아이들과 함께 말이죠. 정말 서러웠습니다. 평생 희생하며 살았던 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오후에 민수가 혼자 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말? 재산 관리 도와드린다는 거요.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뭔가 미리 준비해온 게 분명했어요. 이게 뭐냐? 위임장이에요.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을 제가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제 재산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멀쩡한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엄마, 나이가 70이 넘으셨잖아요. 혼자서 은행 업무 보기도 힘드시고 각종 서류 처리하기도 복잡하시죠.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 사기가 너무 많아요. 혹시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사기라니.
제가 4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봤는데 사기를 당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특히 요즘은 전화로 하는 사기도 많고요. 민수가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죠. 빨리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는 소리로 말이에요. 그때 영희도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시간에 온 거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오빠랑 상의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 둘이 짜고 온 거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죠. 영희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연기처럼 보였어요. 엄마, 저희가 왜 엄마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관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해준다는 게 결국은 너희가 쓴다는 뜻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치료비며 생활비며 필요한 건 다 해드릴 거고요. 민수가 조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직접 하면 되지. 엄마, 혹시 치매라도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영희의 말이 더 직설적이었어요. 제가 아직 치매도 아닌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하다니.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지금은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설득했어요. 하지만 전부 핑계였죠. 결국은 제 돈을 가져가고 싶다는 얘기였거든요. 엄마,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민수가 위임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펜까지 함께 말이죠. 좀 더 생각해보마. 뭘 더 생각해요? 간단한 거잖아요. 영희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 순간 아이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죠. 엄마 치료비도 많이 드는데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치료비 때문에 제 재산이 줄어드는 게 싫다는 뜻이겠죠. 제가 오래 살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내 치료비 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아이들이 제게서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 말이죠. 오늘은 못하겠다. 집에 가거라. 엄마. 영희가 큰 소리를 냈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돈 문제가 나오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였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나쁜 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엄마가 고집불통이시네. 나이 들면 좀 유연해지셔야 하는데. 민수까지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다정한 아들이 아니었죠. 두 사람은 결국 서류를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엄마가 왜 저러시지?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문이 닫힌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 아이들이 맞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키운 아이들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소용없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나 봅니다. 저녁 때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어요. 순자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별일 아냐. 가족분들이 다녀가셨는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웠거든요.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너덜너덜해져 있었죠.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위임장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새벽 1시쯤 되었을까요?
병실이 조용해지자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춘수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죠. 순자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춘수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폐암 말기였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포기하기 이른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어요. 간호사 경험으로 기적을 바랐던 거죠. 순자야, 현실을 받아들이자. 나는 더 이상 치료받고 싶지 않아. 춘수 씨, 들어봐. 나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춘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많이 말라서 뼈만 만져졌죠. 우리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말자.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이들한테 다 주지 마. 네가 쓸 몫은 따로 챙겨둬. 아이들이 효자인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른 집과 달리 효심이 깊다고 말이죠. 순자야, 세상이 변했어. 아이들도 변할 수 있어. 우리 민수, 영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조심해.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춘수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예언 같았죠. 그리고 순자야, 너무 희생만 하고 살지 마.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제 인생이요. 응. 아이들 키우느라, 나 돌보느라 평생 고생했잖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전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아니야. 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 늘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춘수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했던 거예요. 약속해.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내 행복을 찾아. 네, 약속할게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춘수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춘수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춘수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이 정말 변했어요. 돈 때문에.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춘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자야? 모르겠어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을 시간에 내 인생 다시 생각해봐. 정말 춘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그리워해서 환청을 듣는 걸까요? 그때 춘수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신혼 때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던 것,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여행 갔던 것들. 특히 제주도 기억이 선명했어요. 유채꽃밭에서 찍은 사진이 아직도 집에 있거든요. 순자야, 나중에 나이 들면 제주도에서 살자. 왜 갑자기? 공기도 좋고 바다도 예쁘잖아. 거기서 조용히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춘수 씨가 퇴직하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춘수는 퇴직을 채 즐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제주도에 가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제 인생을 사는 것. 춘수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평생 다른 사람만 돌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인생을 산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따뜻한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았죠. 춘수의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순자야, 우리 돈으로 행복한 일 해봐. 너를 힘들게 하는 일 말고. 어떤 일요?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 남을 도와주는 일.
맞아요. 저는 평생 남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게 제일 보람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어요. 춘수가 제게 길을 알려준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순자 씨, 안녕하세요. 김철수라는 분이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죠. 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아, 철수 씨. 어떻게 오셨어요? 퇴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김철수 씨는 원래 이 병원 청소부였다가 지금은 환자, 보호자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가끔 마주쳤거든요.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가 작은 도시락을 하나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집에서 만든 김밥이에요. 퇴원길에 드세요. 이런 걸 왜 주세요? 제가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순자 씨가 간병하느라 고생하는 저희들한테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나 싶었어요. 그냥 인사만 나눈 사이인데 말이죠. 한 번은 제가 힘들어할 때 괜찮다고 격려해 주셨잖아요. 간호사 선배로서. 아, 그때 기억이 났어요. 철수 씨가 환자 보호자와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마디 해드렸던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걸요.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철수 씨가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들과는 다른 마음이었죠. 앉으세요. 잠깐 이야기하죠. 괜찮으세요? 네, 시간 있어요. 철수 씨가 의자에 앉았어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순자 씨는 참 좋은 분이세요. 환자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늘 친절하시고.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마음씨가 좋으신 거예요. 요즘 그런 분 많지 않거든요.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아이들한테는 돈으로만 취급받는데 이 낯선 분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다니. 철수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거든요. 아내분이 돌아가셨나요? 네, 2년 전에. 암이었어요. 제 상황과 비슷했어요.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겨진 처지 말이죠. 그럼 자식분들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하죠. 철수 씨도 외로우시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요. 혼자 있으면 자꾸 아내 생각만 나거든요. 저도 그래요. 남편 생각이 많이 나요. 둘 다 비슷한 처지라서 금세 마음이 통했어요. 순자 씨,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가 싫었거든요. 아이들도 각자 바쁘시겠죠. 그런 것 같아요. 철수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좋지 않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야 남이지만 뭔가 걱정이 있어 보여요. 그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분이 아이들보다 제 마음을 더 살펴주시다니. 철수 씨,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그냥요. 궁금해서. 철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서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죠. 그런가요? 네,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다투는 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수 씨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순자 씨, 혹시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요? 아내가 아플 때 아들이 치료비 문제로 저희랑 다툰 적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했어요. 아들한테 기대하는 걸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포기라니요? 사람은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있어야 하거든요. 마음이 없는 사람들과 억지로 지낼 필요는 없죠. 철수 씨의 말이 마음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철수 씨는 지금 행복하세요? 네,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위임장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 걸러 하루씩 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엄마,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춘수 명의로 된 통장과 제 적금을 모두 정리하려고요.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은 일에 쓰려고 해요. 그렇다면 기부를 고려해 보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알아봤어요.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과 독거노인들을 돕는 곳을 찾았죠.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느 정도 규모의 기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12억 정도요. 네, 12억이요.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와 사위까지 함께 왔죠. 엄마, 오늘은 꼭 결정해 주세요. 민수가 다시 위임장을 꺼냈어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 정말요? 그럼 서명해 주세요. 영희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기부하기로 했어. 네? 아이들이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기부요? 뭘 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재산 전부 사회복지재단에 주기로 했어.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정신 멀쩡해.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엄마, 그건 우리 돈이에요. 아버지 퇴직금도 있고 엄마가 모은 돈도 있잖아요. 영희도 흥분했어요. 내 돈이야.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엄마,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도 그 돈이 필요해요. 너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탐내는 거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탐냈어요? 복도에서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내가 죽으면 12억 받는다고 했잖아. 아이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기부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저희한테 주세요. 안 돼. 이미 결정한 일이야. 며느리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너희 애들은 너희가 키워.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어. 사위도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되죠. 함부로가 아니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은 늦게까지 설득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짐을 쌌어요. 제주도로 갈 거였거든요. 춘수와 약속했던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기로 했어요. 기부 절차도 모두 마쳤어요. 12억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죠. 아이들이 알고 급하게 제주도까지 쫓아왔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공항에서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 인생 사는 거야. 그 돈으로 저희가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하는 눈물이 진짜일까요? 늦었어. 이미 다 처리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끼리 살면 되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아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결국 돌아갔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제주도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였거든요. 제주도에 온 지 2달이 지났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유채꽃밭을 거닐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거든요. 기부한 돈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소외계층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독거노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죠. 그게 제일 기뻤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특별한 편지를 썼어요. 손녀 지아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지아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이들과 달리 저에게 늘 따뜻했던 아이였거든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우리 지아에게. 할머니가 갑자기 제주도로 와서 놀랐지? 할머니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매일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예쁜 꽃밭을 구경하면서 살고 있단다. 할아버지와 함께 오고 싶었던 곳이었거든. 지아야,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가족들이 할머니를 돈으로만 보더라. 그래서 정말 슬펐지. 하지만 지아는 다르더라. 할머니가 아플 때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돈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야. 지아가 커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기억해. 가족은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야. 돈 때문에 다투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야. 할머니는 우리 재산을 모두 기부했어. 아빠, 엄마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아.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 지아야, 너는 할머니를 닮아서 마음이 따뜻한 아이야.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 돈은 없어도 되지만 따뜻한 마음은 꼭 필요하거든.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보내는 사진들도 같이 보내. 할아버지와 함께 오려고 했던 유채꽃밭이야. 지금은 혼자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
마음이 평화롭거든. 언젠가 지아도 여기에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해줄게. 사랑하는 우리 지아,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렴. 할머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적어도 지아에게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유채꽃밭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봄이라 꽃들이 정말 예뻤죠. 노란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춘수가 생각났어요. 춘수 씨, 저 혼자 왔어요. 미안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기 정말 좋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공기도 좋고 바다도 예뻐요.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춘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했어, 순자야.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유채꽃밭을 걸으며 지난 인생을 돌아봤어요. 후회되는 것도 있었지만 보람된 일도 많았죠. 4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꼭 필요한 존재였죠. 아이들처럼 저를 돈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고마워했거든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았죠. 유채꽃밭 끝에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언제부터 없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살 때는 늘 눈치를 봤어요. 뭔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로웠어요. 며칠 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같이 시장도 가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죠.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혼자 제주도까지 와서 새 인생을 시작하다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거예요.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해요. 처음에는 반대했죠. 하지만 이제는 연락도 안 와요. 사실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아마 아직도 화가 나 있나 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제 몫을 다했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차례였죠.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유채꽃밭을 걸었어요. 노란 꽃들이 바람에 춤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춘수 씨 고마워요. 제주도로 오자고 해줘서. 그리고 마지막에 해준 말도 고마워요.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정말 춘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순자야, 이제 진짜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 네, 그럴게요. 유채꽃밭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게는 가장 평화로운 공간이었죠.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죠.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아무도 저를 돈으로 보지 않는 곳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마 오늘처럼 평화로운 하루가 되겠죠. 지아에게 보낸 편지가 잘 전해졌을까요? 그 아이만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가족은 서로 아껴주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는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춘수도 저를 보며 웃고 있을 거예요. 아내가 드디어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고 말이죠. 유채꽃밭을 걸으며 느낀 자유로움, 바다를 보며 느낀 평화로움.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찾은 거죠.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일도 유채꽃밭을 걸을 거예요. 춘수와 함께 걷는 기분으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기부한 돈으로 도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이것이 이순자의 진짜 인생입니다. 72살에 시작된 새로운 삶 말이죠.